장례식 중 관 속에 누워있던 소녀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손에서 쪽지가 발견됐다. 장례식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얀 천에 곱게 누워있던 작은 아이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 단 한 번의 미세한 소리가 모든 사람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아이, 그리고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알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세요. 오늘 당신은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가져왔다. 하지만 8살 지수의 장례식이 열리는 작은 사찰의 법당은 따뜻했다. 아니,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후덥지근했다. 그리고 침묵과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수는 밝은 나무로 만든 단순한 관에 누워 있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관 가장자리는 알록달록한 조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참석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할머니, 학교 선생님, 이웃 1명, 그리고 사찰 직원 2명이 전부였다. 지수의 어머니는?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번도. 68세의 할머니 숙자는 구석에 있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우나 그녀가 수년간 간직해온 비밀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지수의 눈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스님이 마지막 연부를 시작했을 때 아이의 입술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약한 울음소리, 고통스러운 한숨, 모두가 얼어붙었다. 가까이 다가가 단지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켜보니 지수의 왼손 손가락 사이에 구겨진 종이가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는 즉시 창백해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쪽지를 펴서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읽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그 충격은 엄청났다. 침묵이 폭풍으로 변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 무엇에 대해? 그리고 왜 지수는 죽기 전에 이것을 쥐고 있었을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충격과 극도의 호기심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럴 수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3년 동안 지수를 가르쳤다. 그녀는 쪽지를 다시 읽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숙자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뭘 본 거지? 왜 갑자기 목소리가 이웃인 박 씨가 중얼거렸다. 그는 60대 후반의 노인으로 20년 넘게 숙자와 지수의 옆집에 살았다. 그는 전직 의사였지만 지금은 은퇴해 홀로 지냈다. 스님은 연부를 멈추고 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50년간의 수행 생활에서도 본 적 없는 혼란이 가득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는... 스님은 말을 멈췄다. 모두가 관 주위로 모였다. 지수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볼을 따라 투명한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시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사찰의 젊은 직원이 말했다. 저도 TV에서 봤어요. 시신에서 가끔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날 수 있대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지수의 왼손에 있는 쪽지로 향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김 여사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항상 숙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홀로 손녀를 키우는 노인에 대한 연민이었다. 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어두웠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감정이 드러났다. 두려움, 슬픔 아니면 죄책감. 아이가 헛소리를 했을 뿐이에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숙자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도구처럼 녹이 세운 것 같았다. 하지만 지수는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심장마비였다고요. 숙자는 말없이 일어나 관 옆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절차를 진행합시다. 숙자가 갑자기 말했다. 지수는 이제 편히 쉬어야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이 쪽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지수가 왜 이런 말을...
모릅니다. 숙자의 대답은 날카로웠다. 아이가 마지막에 환각을 봤을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법당의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들어왔고 모두가 돌아보았다. 낯선 여성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마스크와 두건을 쓰고 있었고 하얀 국화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다. 여기 오면 안 돼. 숙자의 목소리는 갑자기 약해졌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낯선 여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기적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다시 일어났다. 관 안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다. 낯선 여성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렀다. 내 딸, 내 딸아. 법당은 혼돈에 빠졌다. 숙자는 의자에 쓰러졌고 선생님은 쪽지를 떨어뜨렸다. 박 씨는 낯선 여성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저 사람은 미친 여자예요. 무시하세요. 숙자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강하고 권위적이었다. 저 여자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낯선 여성은 천천히 일어나 마스크를 벗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수를 닮아 있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내 이름은 윤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저는 지수의 어머니입니다. 거짓말이야, 숙자가 소리쳤다. 내 딸은 지수를 낳다가 죽었어. 모두가 알고 있잖아. 윤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지수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제 이름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혼란스러워하며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윤희는 관으로 다가가 지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우리 딸. 너무 늦었구나. 그녀의 눈물이 지수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 순간 지수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지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부산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를 가져왔다. 하지만 8살 지수의 장례식이 열리는 작은 사찰의 법당은 따뜻했다. 아니,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후덥지근했다. 그리고 침묵과 긴장감이 가득했다. 지수는 밝은 나무로 만든 단순한 관에 누워 있었다. 하얀 한복을 입고 관 가장자리는 알록달록한 조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참석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할머니, 학교 선생님, 이웃 1명, 그리고 사찰 직원 2명이 전부였다. 지수의 어머니는?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번도. 68세의 할머니 숙자는 구석에 있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표정은 무덤덤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우나 그녀가 수년간 간직해온 비밀은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지수의 눈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스님이 마지막 연부를 시작했을 때 아이의 입술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약한 울음소리, 고통스러운 한숨, 모두가 얼어붙었다. 가까이 다가가 단지 착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켜보니 지수의 왼손 손가락 사이에 구겨진 종이가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는 즉시 창백해졌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쪽지를 펴서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읽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그 충격은 엄청났다. 침묵이 폭풍으로 변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가? 무엇에 대해? 그리고 왜 지수는 죽기 전에 이것을 쥐고 있었을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즉시 충격과 극도의 호기심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이럴 수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3년 동안 지수를 가르쳤다. 그녀는 쪽지를 다시 읽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숙자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뭘 본 거지? 왜 갑자기 목소리가 이웃인 박 씨가 중얼거렸다. 그는 60대 후반의 노인으로 20년 넘게 숙자와 지수의 옆집에 살았다. 그는 전직 의사였지만 지금은 은퇴해 홀로 지냈다. 스님은 연부를 멈추고 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50년간의 수행 생활에서도
본 적 없는 혼란이 가득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는, 스님은 말을 멈췄다. 모두가 관 주위로 모였다. 지수의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볼을 따라 투명한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시체 현상일 수도 있어요. 사찰의 젊은 직원이 말했다. 저도 TV에서 봤어요. 시신에서 가끔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날 수 있대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지수의 왼손에 있는 쪽지로 향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김 여사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항상 숙자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다. 홀로 손녀를 키우는 노인에 대한 연민이었다. 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깊고 어두웠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감정이 드러났다. 두려움, 슬픔 아니면 죄책감. 아이가 헛소리를 했을 뿐이에요. 병으로 고생하다가. 숙자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도구처럼 녹이 세운 것 같았다. 하지만 지수는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심장마비였다고요. 숙자는 말없이 일어나 관 옆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절차를 진행합시다. 숙자가 갑자기 말했다. 지수는 이제 편히 쉬어야 해요. 하지만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이 쪽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지수가 왜 이런 말을 모릅니다. 숙자의 대답은 날카로웠다. 아이가 마지막에 환각을 봤을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법당의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들어왔고 모두가 돌아보았다. 낯선 여성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마스크와 두건을 쓰고 있었고 하얀 국화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의자를 붙잡고 비틀거렸다. 여기 오면 안 돼. 숙자의 목소리는 갑자기 약해졌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낯선 여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관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기적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다시 일어났다. 관 안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다. 낯선 여성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질렀다. 내 딸, 내 딸아. 법당은 혼돈에 빠졌다. 숙자는 의자에 쓰러졌고 선생님은 쪽지를 떨어뜨렸다. 박 씨는 낯선 여성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저 사람은 미친 여자예요. 무시하세요. 숙자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강하고 권위적이었다. 저 여자는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낯선 여성은 천천히 일어나 마스크를 벗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수를 닮아 있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내 이름은 윤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저는 지수의 어머니입니다. 거짓말이야. 숙자가 소리쳤다. 내 딸은 지수를 낳다가 죽었어. 모두가 알고 있잖아. 윤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지수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제 이름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혼란스러워하며 쪽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그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윤희는 관으로 다가가 지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미안해, 우리 딸. 너무 늦었구나. 그녀의 눈물이 지수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 순간 지수의 작은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지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이럴 수가. 박 씨가 중얼거렸다. 그는 의사로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 지수의 눈은 맑았다. 죽음의 흐림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윤희를 바라보았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는 법당을 뒤흔들었다. 윤희는 흐느끼며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래, 우리 딸.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숙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관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 지수는 죽었어. 의사가 확인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지수는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너무 약했다. 윤희가 그녀를 부축했다. 의사를 불러요, 빨리. 선생님이 소리쳤다. 사찰 직원 중 한 명이 즉시 뛰쳐나갔다. 지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윤희의 얼굴을 만졌다. 엄마, 꿈에서 봤어요. 엄마가 나를 찾으러 온다고. 윤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딸을 품에 안고 울었다. 숙자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박 씨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이 약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군요. 스님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이 아이를 돌려보내신 것인가? 선생님은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그녀는 숙자를 바라보았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문에 도달하기 전에 지수가 그녀를 불렀다. 할머니. 지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명확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숙자는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수야. 할머니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의사와 구급대원들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즉시 지수에게 달려갔다. 라자루스 증후군. 의사가 중얼거렸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가끔 사망 선고 후에 환자가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다. 윤희는 계속해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가 같이 갈게, 우리 딸. 윤희가 말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엄마. 기다렸어요. 오실 줄 알았어요. 구급차가 떠나기 전 지수는 손에 쥐고 있던 또 다른 종이를 윤희에게 건넸다. 윤희는 그것을 펼쳐 읽었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꿈에서 본 엄마는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구급차가 사찰을 떠나고 법당에는 숙자와 선생님 그리고 박 씨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김 여사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숙자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나이대로 보였다. 늙고 지치고 두려워 보였다. 제 딸은 윤희는 그녀는 천천히 시작했다. 휴엘페롤세일 임신했어요. 아버지도 없는 아이를 저는 그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어요. 선생님과 박 씨는 숙자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윤희가 출산 중에 죽었다고,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숙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윤희 씨는 살아있었잖아요. 선생님이 말했다 뭐네. 그녀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쫓아냈어요. 지수에게는 그녀의 엄마가 죽었다고 말했고요.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밖에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부산의 겨울 하늘을 가로질렀다. 그 안에서 어머니와 딸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적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그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진실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몇 주 전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숙자와 지수의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숙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의 세계였다. 지수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숙자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딱딱하고 차가웠다. 감정이 없는 듯한 목소리. 8살 지수는 좁은 방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작은 침대 옆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같은 주제였다. 두 여성과 한 어린 소녀, 가족이었다. 지수의 상상 속 가족. 네, 할머니. 지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할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답지 않게 조심스러웠다. 지수는 빠르게 교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거실로 나왔다. 숙자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식탁은 깨끗했고 음식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 없이 준비된 것 같았다. 의무처럼.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래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숙자의 반응을 살폈다. 숙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진이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꼭 가져오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 엄마 사진을 원하는 거니? 숙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몇 번이나 말해야 하니? 내 엄마는 널 낳다가 죽었어. 사진 같은 건 없어. 지수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서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는 울음을 싫어했다. 난 그냥 궁금했어요. 지수는 작게 말했다. 호기심은 사람을 해치는 법이야. 숙자가 말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어서 먹고 학교에 가. 오늘 내가 늦게 들어갈 거야. 할머니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밥을 먹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학교로 가는 길에 지수는 계속해서 그녀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모든 친구들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들은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가 마중을 나왔다.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집에 갔다. 하지만 지수는 항상 혼자였다. 지수의 학교 해운대 초등학교는 아름다웠다. 현대적인 건물에 큰 운동장이 있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렸다.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었고 나무들은 앙상했다. 지수야, 지수의 가장 친한 친구 민지가 교실 입구에서 그녀를 반겼다. 가족 사진 가져왔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사진이 없어. 민지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곧 밝게 웃었다. 괜찮아. 내 사진에 너도 같이 찍혀 있는 거 있어. 소풍 갔을 때 그거 쓰자. 지수는 미소 지었다. 민지는 항상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의 가족 시간이에요. 모두 가져온 사진을 보여주세요. 한 명씩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웃는 얼굴들, 행복한 순간들, 사랑이 가득한 눈빛들. 지수는 자신의 차례가 올 때마다 불안해졌다. 지수야, 내 차례야.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사진이 없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지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괜찮아, 지수야. 대신 내 가족에 대해 말해줄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세요. 제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 시선이 싫었다. 내 엄마는 어땠을까, 지수야? 선생님이 물었다. 상상해본 적 있니? 지수의 눈이 빛났다. 네, 제 엄마는 아주 예쁘고 웃는 걸 좋아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바다에 가서 놀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정말 좋은 상상이구나, 지수야. 수업이 끝나고 지수는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빈집은 항상 차갑게 느껴졌다.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할머니는 항상 그녀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말로는 아니지만 행동으로. 지수는 간식을 먹고 나서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종종 할머니의 방에서 무언가를 찾곤 했다. 어머니에 대한 단서, 사진, 어떤 것이든. 할머니가 없을 때만 아주 조심스럽게 지수는 할머니의 옷장을 열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그녀는 옷장 맨 뒤쪽을 살폈다. 거기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지수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수는 그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것 같았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있었지만 녹이 새으러 있었고 살짝 건드리자 열렸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있었다. 오래된 편지들, 말라버린 꽃, 그리고 사진 한 장. 몇 주 전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숙자와 지수의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숙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들의 세계였다. 지수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숙자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딱딱하고 차가웠다. 감정이 없는 듯한 목소리. 8살 지수는 좁은 방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작은 침대 옆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같은 주제였다. 두 여성과 한 어린 소녀, 가족이었다. 지수의 상상 속 가족. 네, 할머니. 지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항상 조용했고 할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다. 아이답지 않게 조심스러웠다. 지수는 빠르게 교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거실로 나왔다. 숙자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항상 그랬듯이 식탁은 깨끗했고 음식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 없이 준비된 것 같았다. 의무처럼.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래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숙자의 반응을 살폈다. 숙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진이 없어. 하지만 선생님이 꼭 가져오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내 엄마 사진을 원하는 거니? 숙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몇 번이나 말해야 하니? 내 엄마는 널 낳다가 죽었어. 사진 같은 건 없어. 지수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 앞에서 울지 않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는 울음을 싫어했다. 난 그냥 궁금했어요. 지수는 작게 말했다. 호기심은 사람을 해치는 법이야. 숙자가 말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등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어서 먹고 학교에 가. 오늘 내가 늦게 들어갈 거야. 할머니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밥을 먹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학교로 가는 길에 지수는 계속해서 그녀의 어머니를 생각했다. 모든 친구들은 어머니가 있었다. 그들은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가 마중을 나왔다.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집에 갔다. 하지만 지수는 항상 혼자였다. 지수의 학교 해운대 초등학교는 아름다웠다. 현대적인 건물에 큰 운동장이 있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렸다.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었고 나무들은 앙상했다. 지수야, 지수의 가장 친한 친구 민지가 교실 입구에서 그녀를 반겼다. 가족 사진 가져왔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사진이 없어. 민지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곧 밝게 웃었다. 괜찮아. 내 사진에 너도 같이 찍혀 있는 거 있어. 소풍 갔을 때 그거 쓰자. 지수는 미소 지었다. 민지는 항상 그녀를 기분 좋게 해주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자, 여러분, 오늘은 나의 가족 시간이에요. 모두 가져온 사진을 보여주세요. 한 명씩 아이들은 앞으로 나와 자신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었다. 웃는 얼굴들, 행복한 순간들, 사랑이 가득한 눈빛들. 지수는 자신의 차례가 올 때마다 불안해졌다. 지수야, 내 차례야. 김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는 사진이 없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선생님은 지수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괜찮아, 지수야. 대신 내 가족에 대해 말해줄래?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세요. 제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그 시선이 싫었다. 내 엄마는 어땠을까, 지수야? 선생님이 물었다. 상상해본 적 있니? 지수의 눈이 빛났다. 네, 제 엄마는 아주 예쁘고 웃는 걸 좋아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바다에 가서 놀아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정말 좋은 상상이구나, 지수야. 수업이 끝나고 지수는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빈집은 항상 차갑게 느껴졌다. 지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할머니는 항상 그녀를 위해 간식을 준비해 두었다. 그것이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말로는 아니지만 행동으로. 지수는 간식을 먹고 나서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종종 할머니의 방에서 무언가를 찾곤 했다. 어머니의 대한 단서, 사진, 어떤 것이든
할머니가 없을 때만 아주 조심스럽게. 지수는 할머니의 옷장을 열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옷들. 그녀는 옷장 맨 뒤쪽을 살폈다. 거기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지수는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지수는 그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것 같았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있었지만 녹이 슬어 있었고 살짝 건드리자 열렸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있었다. 오래된 편지들, 말라버린 꽃, 그리고 사진 한 장. 지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예뻤다. 그리고 지수와 닮아 있었다. 같은 눈, 같은 입술. 사진 뒷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윤희 1998년 아기 낳기 전 지수의 손이 떨렸다. 윤희. 그것이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을까? 할머니는 그녀의 어머니 이름을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지수는 계속해서 상자를 뒤졌다. 그곳에는 또 다른 사진이 있었다. 같은 여성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없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그녀였을까?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 그렇다면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녀의 어머니가 출산 중에 죽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그녀는 계속해서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된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금 목걸이였고 펜던트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같은 여성이 있었다. 지수는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나머지 물건들을 상자에 다시 넣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았다. 그녀는 거실로 나와 학교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계속해서 그 사진으로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현관문이 열렸다. 숙자가 돌아왔다. 할머니, 지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숙자는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다. 그래? 뭐라고 했니? 할머니랑 저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목걸이를 만졌다. 할머니, 제 엄마 이름이 뭐예요? 숙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지수가 말했다. 모두가 자기 엄마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저만 몰라요. 숙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윤희.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내 엄마 이름은 윤희였어.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것은 사진 뒷면의 이름과 일치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숙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칼로 야채를 자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었어. 특별할 것 없었어. 사진이 있어요? 지수가 물었다. 숙자는 칼을 내려놓고 지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없어. 다 태워버렸어. 너무 아팠으니까. 지수는 용기를 내서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이거 엄마 사진인가요? 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목걸이를 빼앗아 들었다. 어디서 났어? 내 방을 뒤졌니? 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죄송해요, 할머니. 저는 그냥 네가 어떻게 감히. 숙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내 물건을 함부로 뒤지다니. 그녀는 목걸이 속의 사진을 꺼내 찢어버렸다. 작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숙자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해졌지만 더 무서웠다. 내 엄마는 죽었어. 그게 전부야. 지수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지. 그날 밤 지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살아있었고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는 지수에게 속삭였다. 엄마가 널 찾을 거야, 지수야, 기다려.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꿈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그림 뒷면에 작게 썼다. 엄마, 어디 있어요? 찾고 있어요. 지수는 그 그림을 접어서 작은 주머니 공책에 붙였다. 그 공책은 그녀의 비밀 일기였다. 그녀는 거기에 많은 메모와 그림을 붙여두었다. 모두 그녀의 어머니에 관한 것들이었다. 방과 후 지수는 학교 도서관에 들렀다. 그녀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윤희 부산이라고 검색했다.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왔다. 그녀는 윤희 1998년 부산이라고 검색했다. 여전히 너무 많았다. 지수는 좌절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문득 이웃 박씨 아저씨가 생각났다. 박씨는 오랫동안 그 동네에 살았다. 어쩌면 그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알지도 모른다. 지수는 용기를 내어 박씨의 집에 들렀다. 그는 작은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아저씨. 지수가 인사했다. 박씨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오, 지수구나. 학교 끝났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제 엄마 아셨어요? 박씨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윤희 말이니? 지수의 눈이 빛났다. 네, 우리 엄마요. 박씨는 주변을 살폈다.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지수야, 네,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말해주면 안 될 것 같구나. 제발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냥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어요. 박씨는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는 아주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 웃음이 많았지. 음악을 좋아했고 춤을 잘 췄어.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너를 아주 많이 사랑했단다.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저를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가 절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박씨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지수야. 그는 말을 끊었다. 아, 네 할머니가 오시는구나. 지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숙자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불쾌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수야, 뭐 하는 거니? 숙자가 소리쳤다. 집에 왜 안 들어가고? 지수는 박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죄송해요, 할머니. 박 아저씨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해? 숙자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냥 학교 이야기요. 지수는 거짓말을 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할머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수는 그녀의 공책에 새로운 메모를 붙였다. 엄마는 밝고 활발했대요. 웃음이 많고 음악을 좋아하고 춤을 잘 췄대요. 그리고 저를 아주 많이 사랑했대요. 할머니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지수는 공책을 베개 밑에 숨겼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다시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길 바랐다. 며칠 후 지수는 학교에서 심한 두통을 느꼈다. 그녀는 보건실에 갔지만 곧 의식을 잃었다. 선생님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지수에게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숙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지수는 꿈을 꾸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가 찾았어, 지수야.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다 괜찮을 거야. 지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지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은 다시 감겼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쪽지가 쥐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장례식 날, 부산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구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하늘도 지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다. 지수의 장례식이 열리는 작은 사찰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법당 안에는 지수의 관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숙자, 김 선생님, 이웃 박씨, 그리고 2명의 사찰 직원들. 이것이 전부였다. 8살 소녀의 인생에 이것이 전부였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지만 사찰 밖 약 50m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검은 마스크와 후드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사찰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윤희. 그녀는 지수의 생모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신의 어머니, 숙자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1998년 그녀는 18살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였다. 그리고 그녀는 임신했다. 학교 선배와의 짧은 연애 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배는 그 사실을 알고 그녀를 떠났다. 연락도 없이 엄마, 저 아기가 생겼어요.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숙자에게 말했다. 숙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네가 감히, 아이고 내 체면이 어떻게 되나,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숙자는 윤희의 뺨을 때렸다. 강하게 아프게. 윤희는 바닥에 쓰러졌다. 낙태해, 당장. 숙자가 말했다. 하지만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엄마, 이건 생명이에요, 제 아이예요. 그날 이후 숙자는 윤희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희가 임신한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숨겼다. 윤희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 숙자는 모두에게 윤희가 병으로 학교를 쉬고 있다고 말했다. 지수가 태어났을 때 숙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숙자가 말했다. 너는 서울로 가, 대학도 가고 새 삶을 살아. 윤희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제 아이예요. 이제 내 아이야. 숙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단력 있었다. 네가 18살에 애 키우면서 무슨 삶을 살겠니? 학교도 못 가고 좋은 직장도 못 구하고 내가 키우는 게 모두에게 좋은 거야. 안 돼요, 윤희가 외쳤다. 제 아이를 뺏을 수 없어요. 하지만 숙자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윤희의 이름으로 입양 동의서를 위조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윤희가 출산 중 사망했다고 말했다. 윤희는 강제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가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약간의 옷과 약간의 돈뿐이었다. 그녀는 딸의 이름조차 정하지 못했다. 내 손녀 이름은 지수야, 숙자가 말했다. 이제 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윤희는 여러 번 딸을 만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숙자는 항상 그녀를 쫓아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윤희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입양 동의서에 그녀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희는 서울로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상 부산에 그녀의 딸 곁에 있었다. 그녀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지수의 소식을 들었다. 지수가 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 지수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식, 지수가 건강하다는 소식, 그리고 2주 전 그녀는 지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즉시 부산으로 달려왔다. 하지만 병원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거부당했다. 당신은 환자의 가족이 아닙니다. 병원 직원이 말했다.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김숙자 씨입니다. 그녀만이 방문 허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윤희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그녀의 딸이 단 몇 미터 앞에 있었지만 그녀는 만날 수 없었다. 그리고 지수는 죽었다. 심장마비로 8살의 나이에. 윤희는 장례식 소식을 듣고 왔다. 하지만 그녀는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어간다면 숙자가 소동을 벌일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수를 위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방해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밖에서 기다렸다. 눈물을 삼키며 주먹을 꽉 쥐고. 그때 그녀는 사찰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 누군가의 울음소리. 윤희는 가슴이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찰 쪽으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 김 선생님이 사찰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선생님, 윤희가 불렀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선생님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는 지수의 친구 어머니입니다. 윤희는 거짓말을 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믿기 힘들겠지만 지수가 관 안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쪽지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라고 쓰여 있었어요. 윤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이죠? 모르겠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이 굉장히 동요하셨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소동이 사찰 안에서 들렸다. 이번에는 더 크고 혼란스러웠다.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사찰 안으로 달려갔다. 법당에 들어서자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관이 열려 있었고 지수는 앉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고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숙자는 의자에 쓰러져 있었고
박 씨는 지수 옆에 서서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딸, 그녀의 지수가 살아있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지수야,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수는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윤희를 향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쳤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윤희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윤희는 관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지수를 품에 안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딸,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숙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와? 그녀가 외쳤다. 당장 나가, 당장. 하지만 윤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를 더 꽉 안았다. 이제 더 이상 저를 막을 수 없어요, 어머니. 제 딸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알아봤어요. 거짓말이야. 숙자가 소리쳤다. 지수는 너를 본 적도 없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니?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는 엄마를 꿈에서 봤어요. 매일 밤. 윤희는 놀랐다. 그녀는 지수가 그녀를 꿈에서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다. 모녀의 연결은 이렇게 강했나? 박 씨는 조용히 숙자에게 다가갔다. 숙자 씨, 이제 그만하세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지수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숙자는 의자에 쓰러져 앉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저 윤희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18살의 미혼모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를 판단할지 알아요. 얼마나 어려울지. 저는 그저 윤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분노를 느꼈지만 그녀는 또한 어머니의 고통을 볼 수 있었다. 사회적 압력, 옛 세대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머니를 이런 선택으로 몰았다. 어머니, 윤희가 말했다. 저는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서 지수를 빼앗을 권리를 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제 딸과 함께였다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예요. 숙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울음을 삼키며 바닥을 응시했다. 의사와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지수를 검사하고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 아이는 살아있어요, 의사가 말했다. 라자루스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사망 선고 후에 환자가 되살아나는 경우죠. 윤희는 구급차에 지수와 함께 탔다. 그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엄마,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죽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꿈에서 봤어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딸. 엄마는 항상 살아있었어. 그리고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윤희는 지수에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어떻게 지수를 낳았는지, 어떻게 그녀를 빼앗겼는지, 어떻게 항상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 지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엄마, 저도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지수가 말했다. 할머니 방에서 엄마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윤희는 놀랐다. 그랬구나. 넌 항상 똑똑했어, 지수야.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윤희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관 안에서 쥐고 있던 또 다른 쪽지였다. 윤희는 그것을 펼쳐 읽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오실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죽음마저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했고 지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윤희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윤희는 박 씨를 만났다. 그는 커피를 가져왔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박 씨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날이 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항상 밝혀지니까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수는 특별한 아이예요. 박 씨가 말했다. 그녀는 항상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녀는 항상 당신이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녀는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박 씨는 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어머니, 그녀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많은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 딸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어머니와의 화해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윤희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8년간의 상실과 고통 후에 그녀는 중환자실을 들여다보았다. 지수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그녀의 딸. 어쩌면 윤희는 생각했다. 하나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용서의 기적을. 지수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김 선생님은 교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전고가 지난 시간 아이들은 모두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햇빛이 빈 책상들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지수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지수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분홍색 글씨로 옆에는 작은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지수의 필체였다. 기적이야. 선생님은 중얼거렸다. 지수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졌다. 아이들은 충격과 기쁨으로 반응했다. 마치 동화 속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 같았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지수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지수의 물건들을 정리해 그녀가 돌아왔을 때 건네주려는 생각이었다. 서랍 안에는 색연필통, 지우개, 몇 권의 노트,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김 선생님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앞면에는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지수의 글씨체였다. 선생님의 가슴이 뛰었다. 이것은 지수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다. 하지만 지수는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했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김 선생님은 잠시 고민했다. 이 편지를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지수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직접 물어봐야 할까? 또는 윤희에게 바로 전달해야 할까?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 편지는 지수의 어머니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지금 윤희가 병원에서 지수의 곁을 지키고 있을 때 선생님은 학교를 나와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부산대학교 병원, 지수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녀는 윤희를 찾아 나섰다. 윤희는 중환자실, 박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치고 창백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윤희 씨, 김 선생님이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수는 어떤가요? 윤희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수는 회복 중이에요.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해요. 김 선생님은 윤희 옆에 앉았다. 정말 다행이네요. 지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녀는 저의 기적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선생님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윤희 씨, 오늘 학교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지수의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지수가 당신에게 쓴 편지 같아요.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저에게요? 하지만 지수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더 궁금해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아마도 지수는 어딘가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나 봐요. 윤희는 봉투를 살펴보았다. 엄마에게라는 글씨를 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열어봐도 될까요? 윤희가 물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것은 당신에게 주는 편지예요. 윤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종이를 펼쳤다. 엄마에게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제가 엄마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엄마가 저를 찾았거나요. 할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 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제 마음은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 꿈에서 엄마는 항상 저를 찾고 있어요. 윤희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계속 읽었다.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저랑 닮았나요? 할머니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사진을 봤어요. 할머니 방에서요. 그래서 알아요. 엄마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저랑 닮았어요. 엄마는 왜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면 할머니가 엄마가 오지 못하게 했나요? 엄마는 팥빙수를 좋아하나요? 저는 정말 좋아해요. 특히 여름에요. 할머니는 가끔 저를 남포동에 데려가 팥빙수를 사주세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랑 같이 먹고 싶어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눈물을 통해서 그녀도 팥빙수를 좋아했다. 특히 여름에. 할머니는 엄마가 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어젯밤에 엄마를 꿈에서 봤어요.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저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엄마는 저를 사랑해요. 만약 엄마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제발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해운대 초등학교 2학년 3반이에요. 제 책상은 창가 쪽에 있어요. 선생님 이름은 김태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정말 친절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수 올림. 윤희는 편지를 읽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김 선생님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수는 알고 있었군요. 윤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지수는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그녀는 항상 질문이 많았어요. 특히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희는 다른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그림이었다. 지수가 그린 그림. 두 여성과 한 어린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들은 해변에 서 있었고 해가 빛나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수는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항상 같은 주제였어요. 가족. 그녀가 꿈꾸던 가족. 윤희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8년이에요. 8년 동안 제 딸을 보지 못했어요. 그녀의 첫걸음, 첫말, 학교 첫날, 모든 것을 놓쳤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여기 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지수도요. 당신들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거예요. 왜 제가 그녀와 함께 있지 못했는지, 얼마나 그녀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지수는 이해할 거예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다가왔다. 윤희 씨, 지수가 깨어났어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윤희는 즉시 일어났다. 그녀는 편지와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편지를 가져와 주셔서요. 천만에요.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지수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녀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향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생기가 있었다. 윤희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엄마!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윤희는 지수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 우리 딸.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지수가 말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엄마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윤희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니, 지수야? 지수는 미소 지었다. 제 마음이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 꿈에서 엄마는 항상 저를 찾고 있었어요. 윤희는 지수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래, 우리 딸. 엄마는 항상 너를 찾고 있었어.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했어. 할머니가 거짓말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할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지수야,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할머니도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할머니는 어디 있어요? 지수가 물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할머니는 집에 계셔. 할머니도 많이 놀라셨어. 너가 갑자기 살아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화났어요? 지수가 물었다. 저 때문에?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수야, 할머니는 네가 살아 돌아와서 기뻐하셔. 하지만 할머니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셔. 할머니가 한 일 때문에. 지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할머니한테 화내지 마세요, 엄마. 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셨어요. 윤희는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딸의 너그러움에.
그래, 지수야. 할머니는 너를 돌봐주셨어. 그리고 그건 중요한 일이야.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지수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우리 딸. 우리는 이제 함께 살 거야. 엄마는 서울에 예쁜 아파트가 있어. 네가 좋아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자주 부산에 와서 할머니를 볼 수도 있고. 지수는 미소 지었다. 정말요? 그럼 저는 새 학교에 가야 해요? 그래, 윤희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항상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과도 계속 연락할 수 있어. 지수는 잠시 생각했다. 선생님이 오셨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생님이 방금 다녀가셨어. 선생님은 이것을 가져오셨어.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네가 선생님에게 쓴 편지. 지수는 편지를 보고 놀랐다. 아, 그 편지요. 저는 언젠가 엄마를 찾으면 드릴 생각이었어요. 윤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지수야. 이건 기적이야.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지수야. 오늘 기분이 어때? 지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선생님. 엄마가 여기 있어요. 의사는 윤희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수의 상태는 놀랍도록 안정적입니다. 사실 저희 의료진 모두가 이 회복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는 괜찮은 건가요? 윤희가 물었다. 의사는 미소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지수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왜 그녀가 갑자기 심장 마비를 일으켰는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지금은 그녀의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그럼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윤희가 물었다. 아마도 일주일 정도 더 관찰한 후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인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지수는 윤희에게 물었다. 엄마,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죽었었나요? 윤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어떻게 8살 아이에게 그녀가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지수야,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는 아주 아팠어. 그리고 의사들은 네가 잠시 동안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는 돌아왔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한 것 같았다. 저는 엄마를 찾으러 갔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찾았어요. 윤희는 눈물을 삼켰다. 그래, 우리 딸, 우리는 서로를 찾았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지수는 졸린 눈으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약속해요? 윤희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약속할게, 우리 딸. 엄마가 약속할게. 지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평화로워 보였다. 윤희는 지수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윤희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녀의 딸이 그녀를 얼마나 믿었는지, 얼마나 그녀를 찾고 싶어 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수는 옳았다. 윤희도 항상 지수를 찾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값지게 만들었다. 지수가 쓰러진 날, 부산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해운대 초등학교에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평범한 날처럼 보였다. 지수는 민지와 함께 운동장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항상 과하게 도시락을 준비했고 민지는 항상 지수와 나눠 먹었다. 이거 먹어, 지수야. 민지가 김밥을 건넸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많이 만들었어. 지수는 미소 지으며 김밥을 받았다. 고마워, 민지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민지는 지수가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괜찮아, 지수야. 왜 그렇게 조용해?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어제 밤에 꿈을 꿨어. 이상한 꿈이었어. 어떤 꿈? 민지가 물었다. 내 엄마를 봤어. 지수가 말했다. 엄마가 나를 찾으러 왔어. 그리고 나를 안아주셨어.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지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와, 정말 좋은 꿈이었겠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분하지만 이상한 건 그게 꿈처럼 느껴지지 않았어.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어. 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지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때 지수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야, 나 숨쉬기가. 지수의 말이 끊겼다. 그녀는 벤치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쓰러졌다. 지수야.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선생님, 누구 좀 도와주세요. 김 선생님이 즉시 달려왔다. 그녀는 지수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해요. 누가 119에 전화해요. 빨리. 혼돈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교실로 돌려보내려 애썼다. 김 선생님은 지수 곁에 남아 그녀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지수야, 괜찮아. 도움이 곧 올 거야. 조금만 참아. 김 선생님이 속삭였다. 지수의 눈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지수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그녀를 들것에 옮겼다. 이 아이의 보호자는 어디 계신가요? 한 구급대원이 물었다. 할머니가 유일한 보호자예요. 김 선생님이 대답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김 선생님은 학교 사무실로 달려가 지수의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김 선생님이 중얼거렸다. 김 여사님은 항상 전화를 받으시는데 구급차는 지수를 태우고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김 선생님은 지수와 함께 구급차에 탔다. 그녀는 지수의 할머니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즉시 지수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상황은 심각해 보였다. 이 아이는 심장 문제가 있나요? 의사가 김 선생님에게 물었다. 김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지수는 항상 건강했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증상은 심장마비와 비슷해요. 하지만 8살 아이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죠.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다. 심장마비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검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가족이 필요해요. 계속 연락을 시도해 주세요.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숙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문자도 보냈다. 김 여사님, 지수가 응급실에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아직도 숙자로부터 응답이 없었다. 김 선생님은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김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말했다. 김 여사님은 항상 지수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간호사는 동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어쩌면 전화기가 고장났거나 충전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다. 제 이름은 윤희입니다. 저는 지수의 어머니예요. 제 딸이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김 선생님은 놀라서 로비로 달려갔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 접수 데스크에서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성은 분명히 동요한 상태였다. 죄송합니다만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 기록에는 보호자가 김숙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등록된 보호자가 아니세요. 저는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윤희가 외쳤다. 제발 제 딸을 보게 해주세요. 김 선생님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지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자신이 지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김 선생님이 다가가 말했다. 저는 지수의 선생님이에요. 김태희라고 합니다. 윤희는 즉시 김 선생님을 향해 돌아섰다. 선생님, 제발 지수가 어떤지 말해주세요. 그녀는 괜찮나요? 김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수는 지금 검사 중이에요. 상황이 심각해 보여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당신이 누구신지 저는 윤희입니다. 지수의 생모예요. 윤희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건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 어머니 숙자가 지수를 제게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제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녀는 윤희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 어떻게 지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김 선생님이 물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오랫동안 지수를 몰래 지켜봐왔어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지수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오신 거군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발 제 딸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제가 의사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김 여사님이 지수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윤희는 눈물을 닦았다. 이해해요. 그냥 지수가 괜찮은지만 알려주세요. 김 선생님은 윤희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의사에게 말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응급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지수를 담당하는 의사를 찾았다. 의사 선생님, 로비에 자신이 지수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이름은 윤희라고 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생모요? 하지만 환자 기록에는 네, 알아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수의 의학적 이력이 필요해요. 어쩌면 그녀의 어머니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를 데려오세요. 하지만 법적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할 거예요. 김 선생님은 윤희를 응급실로 데려왔다. 윤희는 지수를 보자마자 달려갔다. 지수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튜브와 모니터가 그녀에게 연결되어 있었다. 지수야. 윤희가 속삭였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의사는 윤희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환자의 어머니라고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지수의 생모입니다. 지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의사가 물었다. 심장 문제에 가족력이 있나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없어요. 우리 가족은 심장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수는 이전에 심장 문제를 겪은 적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윤희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8년 동안 지수와 함께 살지 못했어요. 제 어머니가 지수를 키웠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전문가답게 감정을 숨겼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검사를 할 거예요. 지수는 심각한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충격을 받았다. 심장마비라고요? 8살 아이가? 네,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특히 선천적인 심장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숙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지수, 내 손녀는 어디 있어? 그녀가 외쳤다. 그리고 그녀는 윤희를 보았다. 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가 왜 여기 있어? 윤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어머니, 저는 제 딸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딸, 숙자가 비웃었다. 지수는 내 손녀야. 너는 아무 권리도 없어. 의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은 환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숙자는 의사에게 돌아섰다. 이 여자를 내보내주세요. 그녀는 지수의 가족이 아닙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법적으로는 김 여사님이 지수에 등록된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숙자는 윤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네가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했어? 윤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항상 지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당신이 그녀를 제게서 빼앗은 후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은 이 긴장된 상황을 지켜보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의사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가서 다른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수의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떠나기 전에 지수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어린 소녀가 이런 가족 드라마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녀가 떠난 후 윤희와 숙자는 계속해서 언쟁을 벌였다. 의사는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정은 이미 격해져 있었다. 당신은 지수를 제게서 빼앗았어요. 윤희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숙자는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내 미래를 지키려고 했어. 18살의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었겠니? 학교도 포기해야 했을 거야.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윤희가 외쳤다. 제 아이, 제 삶이었어요. 그들의 언쟁 중에
지수의 심박수 모니터가 갑자기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즉시 달려왔다.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간호사가 외쳤다. 의사는 윤희와 숙자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했다. 두 분 다 지금 나가주세요. 우리가 환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밀려나는 동안 지수가 갑자기 눈을 떴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다. 엄마.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수의 눈이 윤희를 향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한마디를 더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은 다시 감겼다. 심박수 모니터는 이제 일정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평평한 선. 코드 블루. 의사가 외쳤다.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윤희는 비명을 질렀다. 숙자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지수야. 윤희가 울부짖었다. 제발. 내 아기. 제발. 간호사들이 윤희와 숙자를 복도로 데려갔다. 그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가장 긴 몇 분이 흘렀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지수는 우리를 떠났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녀의 비명은 전체 병원을 울렸다. 그것은 모성애의 비명, 8년간의 상실과 고통,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이별의 비명이었다. 숙자는 말없이 울었다. 그녀의 어깨는 흔들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의사는 슬픔에 잠긴 두 여성을 바라보았다. 지수의 마지막 말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너무 슬퍼서 말을 할 수 없었다. 숙자는 천천히 일어나 윤희에게 다가갔다. 처음으로 그녀는 윤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윤희야, 미안해. 하지만 그것은 너무 늦었다. 너무 적었다. 너무 늦게 온 사과였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딸을 보기 위해 일어났다. 그녀는 응급실로 들어가 지수의 침대 옆에 앉았다. 지수는 평화롭게 보였다.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윤희는 지수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다. 지수의 손가락 사이에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거기에는 세 단어가 쓰여 있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지수의 장례식이 끝난 후 부산은 깊은 밤의 고요함에 잠겼다. 숙자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제 이곳은 너무 텅 비어 있었다. 지수의 웃음소리, 작은 발걸음 소리, 심지어 그녀의 장난감들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모습까지도 그리웠다. 숙자는 거실에 앉아 어둠 속에서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작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다. 지수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고 밝게 웃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윤희로부터 지수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수는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숙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지 않았다. 강한 척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무너졌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녀는 빈 방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윤희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의 분노, 지수가 태어났을 때의 결정, 윤희에게 한 거짓말들, 지수에게 한 거짓말들. 그 모든 결정들이 이제는 무거운 돌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숙자는 갑자기 일어나 지수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수의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다. 샴푸와 어린이, 로션의 달콤한 향기. 지수의 침대는 아직도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인형들이 베개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벽에는 지수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숙자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지수의 침대에 앉아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수가 가장 좋아하던 고민형이었다. 지수는 매일 밤 그 인형을 안고 잤다. 지수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숙자가 속삭였다.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때 숙자는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공책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공책 표지에는 지수의 비밀 일기라고 쓰여 있었다. 숙자는 공책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수의 글과
그림이 가득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녀의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다. 오늘 할머니에게 엄마에 대해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또 화를 냈어. 왜 할머니는 항상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화가 날까? 나는 그냥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을 뿐인데. 꿈에서 엄마를 봤어. 엄마는 정말 예뻤어. 그리고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오늘 학교에서 민지가 자기 엄마랑 놀이공원에 갔다고 했어. 나도 엄마랑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페이지를 넘길수록 숙자의 가슴은 더 아팠다. 지수는 항상 그녀의 어머니를 갈망했다. 그리고 숙자는 그 진실을 숨겼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윤희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지수가 숙자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수의 글씨로 쓰여 있었다. 엄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요.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예요. 언젠가 당신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숙자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다. 지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다. 갑자기 숙자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일어나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밤은 차가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숙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달렸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거리로 나왔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숙자의 옷은 곧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계속 달렸다. 그녀의 마음은 혼돈에 빠져 있었다. 지수의 얼굴, 윤희의 얼굴, 그리고 장례식에서 있었던 기적 같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침내 숙자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다. 그녀는 비에 젖은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소리쳤다. 내가 내 손녀를 죽였어. 그녀의 절규는 빈 거리에 울려 퍼졌다. 몇몇 창문에 불이 켜졌다. 하지만 숙자는 계속해서 외쳤다. 지수는 어머니를 기다리다 죽었어. 내가 빼앗은 어머니를. 숙자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지수야, 할머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거리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숙자를 발견했다. 김 여사님, 박 씨가 달려와 숙자를 부축했다. 들어가세요.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려요. 하지만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난 벌을 받아야 해. 김 여사님, 제발요. 박 씨가 말했다. 지수도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수의 이름을 듣자 숙자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내가 지수를 죽였어요. 내가 그 애의 어머니를 빼앗았어요. 이웃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숙자가 지수를 키우는 것을 지켜봐왔다. 그녀는 항상 엄격했지만 그들은 그녀가 지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김 여사님, 들어가요. 다른 이웃이 말했다. 그 이야기를 안에서 하죠. 숙자는 마침내 일어나 박 씨의 부축을 받아 그의 집으로 향했다. 박 씨의 아내는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즉시 숙자에게 마른 수건과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박 씨의 아내가 물었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내가 끔찍한 일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씨가 물었다. 숙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말했다. 윤희의 임신, 그녀가 지수를 빼앗은 방법, 윤희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한 거짓말들, 그리고 지수가 어떻게 진실을 발견했는지. 지수는 알고 있었어요. 숙자가 말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 죽었어요. 박 씨와 그의 아내는 충격을 받은 채 숙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지수의 어머니가 출산 중에 죽었다고 믿었다. 그것은 숙자가 모두에게 말한 이야기였다. 김 여사님, 박 씨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지수의 죽음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왜 심장마비를 일으켰는지 아세요? 숙자가 물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 아이는 슬픔으로 죽었어요. 어머니를 갈망하는 슬픔으로. 박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윤희는 어디 있나요? 박 씨의 아내가 물었다. 숙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장례식 후에 그녀는 사라졌어요. 아마도 서울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녀에게 연락해봐야 해요. 박 씨가 말했다. 그녀도 알아야 해요. 당신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절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옳아요.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시도해야 해요. 박 씨의 아내가 말했다.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숙자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윤희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떤 말이 8년간의 고통을 씻어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숙자는 지수의 공책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자백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접수대의 경찰관이 물었다. 숙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자백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면담실로 안내했다. 숙자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가 윤희에게 한 일, 지수에게 한 거짓말들, 그리고 지수가 어떻게 진실을 발견했는지.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법적 상황을 설명했다. 김 여사님, 경찰관이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분명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당신은 지수의 법적 보호자였고 입양 서류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위조되었다고 해도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숙자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형사처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숙자는 실망했다. 그녀는 벌을 받기를 원했다. 그것이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계속했다. 윤희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숙자는 불교 사찰로 향했다. 그곳은 지수의 장례식이 열렸던 곳이었다. 사찰은 평화로웠고 향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다. 스님은 그녀를 인식하고 인사했다. 김 여사님 오셨군요. 어떻게 지내세요?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참회하러 왔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사찰 안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부처님 상 앞에 앉았다. 스님, 제가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숙자가 말했다. 제가 제 딸에게서 아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수에게도요. 스님은 조용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판단이 없었다. 오직 이해만이 있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자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김 여사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지수의 죽음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것은 삶의 무상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잘못은 진실을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신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윤희가 저를 용서할까요? 숙자가 물었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시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숙자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윤희를 찾아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지수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남은 일이었다. 지수의 죽음 이후 3일째 되는 날, 윤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딸의 장례식 이후 잠시 서울의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오기 위해 떠났었다. 이제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 숙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부산 중앙경찰서 앞에 서서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지수의 출생증명서, 윤희가 8년 동안 지수를 찾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증거들, 그리고 사립탐정이 수집한 보고서들이 있었다. 할 수 있어, 윤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수를 위해서. 그녀는 경찰서로 들어갔다. 접수대의 경찰관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찰관이 물었다. 윤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 이름은 박윤희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 김숙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숙자 씨요? 어제 자백하러 오셨던 분 말씀이신가요? 이제
윤희가 놀랄 차례였다. 자백이요? 어머니가 여기 오셨다고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요. 그녀는 당신의 딸을 불법적으로 데려간 것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어요. 윤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숙자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럼 그녀는 체포되었나요? 경찰관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서요. 담당 형사님과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는 형사실로 안내되었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박윤희 씨, 형사가 인사했다. 앉으세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윤희는 자리에 앉았다. 제 어머니가 어제 여기 왔다고 들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당신의 딸을 불법적으로 데려간 것, 입양 서류를 위조한 것, 당신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것. 그런데 왜 체포되지 않았나요? 윤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스며 있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복잡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혐의는 시효가 지났습니다. 입양 서류 위조는 7년의 시효가 있고 이미 8년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실망했다. 그럼 제 어머니는 그냥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형사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희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딸을 돌려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나요? 윤희가 물었다. 형사는 잠시 생각했다. 김숙자 씨의 자백은 공식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검찰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능성은 낮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온 윤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법적 정의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찾았다. 김태희 선생님, 지수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윤희가 말했다. 네, 윤희 씨?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지 않아요. 윤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수가 병원에 가기 전에 어떤 징후가 있었나요? 그녀가 아프다거나 불편해 보였나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징후는 없었어요. 지수는 항상 건강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민지와 놀고 있었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할머니는요? 학교에 왔나요? 아니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 여사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의 전화기가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지수는 혼자 있었군요. 병원에서. 네,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함께 있었지만 가족이 아니니까 지수는 계속 어머니를 찾았어요.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랬군요.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계속했다. 오늘 엄마가 올 것 같아요라고요. 그리고 약하게 웃었어요.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길가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잠시 후 윤희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목적지가 있었다. 그녀는 부산 시내 중심가의 큰 불교 사찰로 향했다. 지수의 장례식이 열렸던 곳이었다. 사찰에 도착하자 그녀는 입구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그녀를 인식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셨군요, 윤희 씨. 스님이 말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놀랐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김 여사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녀는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윤희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래야죠. 그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괴로워해야 합니다. 스님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윤희를 바라보았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소모시키지 않게 하세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찰 안으로 들어가 지수의 영정사진 앞에 섰다. 그것은 그녀가 직접 골랐던 사진이었다. 지수의 밝은 미소가 담긴 사진. 오늘 우리가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지수의 영혼을 위한 침묵 해방 의식입니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종이 등에 넣어 강물에 띄울 것입니다. 윤희는 스님을 바라보았다. 메시지요? 스님은 작은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지수가 관 안에서 쥐고 있던 그 쪽지였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윤희는 쪽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지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진실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해방시켜 지수의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의식은 저녁에 열렸다. 사찰 근처에 강가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김 선생님, 민지와 그녀의 부모님, 지수의 반 친구들과 그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다른 이웃들이 있었다. 그리고 숙자도 있었다. 윤희는 숙자를 보자 긴장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숙자는 늙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고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그녀는 윤희를 보았지만 눈을 피했다. 의식이 시작되었다. 스님은 지수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숙자의 거짓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오늘 우리는 지수의 진실을 해방시킵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은 등불을 강물에 띄워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윤희는 종이등을 받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분홍색이었다. 지수가 좋아하던 색이었다. 그녀는 지수의 쪽지를 등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런 다음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등불에 불을 붙였다. 윤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은 숙자의 차례였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모든 등불에 불이 붙자 그들은 강물에 등불을 조심스럽게 띄웠다. 수십 개의 등불이 밤의 강물 위를 떠다녔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윤희는 그녀의 등불이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마치 지수가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의식이 끝난 후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윤희는 강가에 혼자 남아 있었다. 또는 그렇게 생각했다. 윤희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돌아보았다. 숙자가 그녀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윤희가 차갑게 물었다. 숙자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지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 때문이에요. 알아. 숙자가 말했다. 나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저 네가 알았으면 해.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윤희는 숙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깊은 후회와 슬픔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윤희가 물었다. 매일 밤 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지수는요?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는지조차 모른 채 자랐어요. 숙자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네가 너무 어렸고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제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윤희가 외쳤다. 당신은 제 선택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지수의 선택권도요. 알아. 숙자가 말했다. 내가 이기적이었어. 내 체면, 내 자존심만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내 손녀를 잃었어. 윤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어머니의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미움은 그녀를 치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윤희가 마침내 말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숙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강물은 계속해서 흘렀고 등불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윤희가 물었다. 숙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아마도 속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치유할 시간.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윤희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수의 유품을 가지러 숙자의 아파트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는 서울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그녀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딸을 찾았지만 곧 다시 잃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부산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윤희는 그것이 지수가 보내는 신호라고 상상했다. 그녀의 작은 딸이 별이 되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고. 안녕 지수야. 윤희가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엄마는 널 항상 사랑할게. 지수의 장례식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부산의 날씨는 점차 따뜻해지고 있었다. 봄의 첫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무들에는 새싹이 돋고 공기 중에는 새로운 시작의 느낌이 감돌았다. 김태희 선생님은 해운대 초등학교 자신의 교실에 앉아 있었다. 수업은 1시간 전에 끝났고 아이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교실은 조용했다. 지수의 책상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울 용기가 없었다.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시험 채점을 계속했다. 지수가 죽은 후 학교는 달라졌다. 아이들은 더 조용해졌고 웃음소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민지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지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제 그녀는 혼자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앉아있곤 했다. 똑똑똑똑 누군가 교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문이 열리고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선생님, 교장이 말했다. 방금 이게 배달되었어요. 당신 앞으로요. 김 선생님은 놀랐다. 저에게요? 누구한테 온 거죠? 교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학교 주소로 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건네고 떠났다. 김 선생님은 호기심에 봉투를 살펴보았다. 정말 보낸 사람의 이름이 없었다. 그냥 그녀의 이름과 학교 주소만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사진을 보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지수의 사진이었다. 그녀가 본 적 없는 사진. 지수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여성 2명과 소녀 1명이 있었다. 여성 중 1명은 머리에 꽃을 꽂고 있었고 아이를 안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사진을 뒤집었다. 거기에는 지수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다. 엄마에게 이 그림을 주고 싶어요. 하늘에서. 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손으로 쓴 편지였다. 김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박윤희입니다. 지수의 어머니요. 이 사진을 선생님께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숙자 어머니의 집에서 발견한 지수의 마지막 그림 중 하나입니다. 지수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었죠. 특히 가족에 관한 그림을요. 선생님이 지수에게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는지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수의 일기장에서 선생님에 대한 많은 언급을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선생님을 정말 좋아했고 존경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갑니다. 여기 부산에는 너무 많은 추억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입니다. 선생님과 학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셔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윤희 드림. 김 선생님은 편지를 읽고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윤희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딸을 찾았지만 곧 다시 잃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지수의 미소는 그렇게 순수하고 밝았다.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아이였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김 선생님은 서랍에서 지수의 다른 그림들을 꺼냈다. 지수는 자주 그림을 그렸고 그것들을 선생님에게 주곤 했다. 대부분은 같은 주제였다. 가족, 그녀가 꿈꾸던 가족. 그녀는 지수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그녀는 속삭였다. 넌 이제 네 엄마와 함께 있니? 하늘에서? 같은 시간 해운대 해변에서 윤희는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다. 바다는 평화로웠고 파도는 부드럽게 해변으로 밀려왔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지수의 사진 그림, 그리고 깨진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윤희는 숙자의 집에서 지수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이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오래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지수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그 목걸이 안에 지수의 작은 사진을 넣었다. 그리고 숙자가 그녀를 쫓아냈을 때 그녀는 그 목걸이를 뒤에 두고 와야 했다. 목걸이는 이제 두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윤희는 숙자가 그것을 부쉈다는 것을 알았다. 아마도 분노의 순간에. 하지만 사진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갓 태어난 지수의 사진, 그녀의 첫 번째 아기 사진.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의 공기는 신선했고 정화의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 와야 한다고 느꼈다. 지수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자신과의 평화를 찾기 위해. 지난 몇 주는 감정적인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지수를 찾은 기쁨, 그녀가 살아 돌아온 기적, 그리고 그녀를 다시 잃은 파괴적인 슬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숙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하지만 이제 윤희는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지수를 기억하고 그녀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윤희의 삶에 깊은 의미를 남겼다. 윤희는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항상 가슴에 지닐 것이다. 지수를 기억하기 위해 그녀는 지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서 지수는 그녀의 이상적인 가족을 그렸다.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그녀 자신, 함께 행복하게. 그것은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지수의 꿈이었다. 윤희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지수야,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는 널 항상 사랑해.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바다를 향해 걸었다. 파도가 그녀의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그것은 좋은 느낌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안녕 지수야, 그녀는 바다를 향해 말했다. 엄마는 이제 가야 해. 하지만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그녀는 해변을 떠났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졌다. 그녀는 삶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같은 날 저녁 부산의 작은 불교 사찰에서 스님은 지수의 장례식이 열렸던 법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명상 중이었다. 그의 앞에는 지수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그것은 지수가 관안에서 쥐고 있던 쪽지의 사본이었다.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야. 스님은 눈을 떴다. 그는 쪽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지수야, 그는 속삭였다. 너는 지혜롭구나. 너는 진실을 알았어. 그리고 그 진실이 너를 자유롭게 했구나. 스님은 일어나 작은 종이 등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침묵 해방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등불이었다. 그는 쪽지를 등불 안에 넣었다. 사찰 밖으로 나와 그는 강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등불에 불을 붙이고 강물에 조심스럽게 띄웠다. 이제 진실은 자유롭다. 그는 말했다. 그리고 지수야, 너도 자유롭구나. 등불은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흘러갔다. 그것은 밤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으로 빛났다. 마치 지수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다. 도시 들판 산들,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 경치. 그녀의 가방에는 지수의 몇 가지 소지품이 들어있었다. 그림, 사진, 공책, 그리고 깨진 목걸이. 그녀는 그것들을 서울의 그녀의 아파트에 보관할 것이다. 지수를 기억하기 위한 작은 신사를 만들 것이다. 윤희는 봉투를 열었다. 그것은 숙자가 어제 그녀에게 준 것이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은행 계좌 정보가 있었다. 편지에서 숙자는 그녀의 모든 저축을 윤희에게 주고 싶다고 썼다. 그것은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일종의 속죄로서. 윤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돈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것이 숙자가 후회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존중했다. 그녀는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다. 지수의 이름으로.
아마도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단체, 그것이 지수가 원했을 일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숙자에 대해서는 윤희는 아직 그녀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미움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소모시킬 뿐이다. 그녀는 그저 계속 나아가고 싶었다. 지수의 기억을 간직하면서. 기차는 계속해서 서울을 향해 달렸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는 꿈을 꾸었다. 지수와 함께하는 꿈. 그들은 해변에 있었고 모래성을 짓고 있었다. 지수는 웃고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해변에 울려 퍼졌다. 꿈에서 윤희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는 널 항상 사랑해, 내 작은 천사. 그리고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해운대 초등학교에서 민지는 지수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수업은 끝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민지는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수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안녕 지수야,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 나는 네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학교는 네가 없으니까 같지 않아.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너도.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네가 행복하길 바라. 그녀는 책상에 살짝 손을 대고 교실을 떠났다. 부산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사는 막 근무를 시작했다. 그는 지수의 케이스를 담당했던 의사였다. 그는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떻게 8살 아이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녀가 법적으로 죽은 후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그녀의 생물학적 어머니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도. 의사는 지수의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심장은 건강했다. 그녀의 뇌는 정상이었다. 어떤 의학적 조건도 그녀의 죽음을 설명할 수 없었다. 때로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는 지수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왔다. 비록 너무 늦게 왔지만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차트를 치우고 다른 환자에게 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지수와 함께였다. 그 작은 소녀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날 밤 부산의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찼다. 그것들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지수의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잠들었지만 그들의 꿈속에서 지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꿈꾸었다. 웃고 있는 모습.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슬픈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지수는 왜 울었을까?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대답은 간단했다. 그녀는 고통 때문에 울지 않았다. 그녀는 희망 때문에 울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결국 이루어졌다. 비록 그것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수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희망의 이야기였다. 진실이 항상 표면으로 나온다는 희망. 그리고 사랑이 항상 길을 찾는다는 희망. 그 작은 소녀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녀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같은 교훈을 배웠다.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부재보다 더 아프다. 진실은 항상 표면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희망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빛난다. 지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기억은 살아있었다. 그녀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은 그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고 진심은 너무 늦게 전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과연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녀 나름대로 사랑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아이의 엄마였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만든 벽 앞에 무너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 진정한 보호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용서는 정말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을까? 삶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결국 영원히 닿지 못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우리의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